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저는 박형입니다. 제가 혼자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밑에 자막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권순욱 대표님과 하승조 소장님께서 같이 방송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우리 권순욱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오셔가지고 이미 방송 준비를 다 하셨었어요. 방송 준비 다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어머님 연락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보셔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은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권순욱 대표님하고 같이 방송할 때는 이 뉴스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욱 포인트를 제가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요때 욱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승주 소장님께서는 오고 계십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제가 방송을 하면 왜 자꾸 혼자 하게 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뉴스 신세계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놓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입장문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비롯하여 개헌안 발의의 4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고일석 국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촛불혁명의 완성이 바로 개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해주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안 들어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개헌 자체가 촛불혁명이었던 거고 촛불 정신이었던 거죠. 그것의 구현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 개헌안이 우리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 발의가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세 번째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고 전국 선거 횟수를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보면요. 기본 어떤 정신이 있죠.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리고 최대한 국력을 보존하시겠다는 건데요. 저희 우리 MB가 말도 안 되는 물 98%, 석유 2%짜리 장사해 먹고, 국민들의 세금 막 지멋대로 허투루 쓰고 이런 경험, 박근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구매하면서 세금을 허투루 썼던 그런 경험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말 이 세금 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그 결의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란 무엇이냐?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바르게 국민들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이 개헌 발의를 통해서도 그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청와대의 그 의지, 저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거가 그냥 나의 이득, 내가 얼마나 더 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얼마나 많은 득표를 얻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선거를 아주 자기들 밥벌이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들에게
야, 선거란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고 국가를 위한 거고 따라서 이 선거에서도 국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하신 거거든요. 뜨끔해야죠. 누군가들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이거 지방선거용 아니냐고 폄훼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예.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랬다라면 그러지도 않았겠죠.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할 집단인 것 같아서 계속 지지율 짜그러지시길 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로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개헌을 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득 보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득 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상한 쪽에서는 계속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또 눈 가리고 아웅. 자기들이 이 개헌을 정쟁화시키고 자기들이 이득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외신도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외신에 어떻게 제목이 나오냐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히려 임페리얼 프레지던트라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프레지던시라는 그거를 약화시킨다고 외신은 보도합니다. 괜히 외신을 봐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외신을 살피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신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어떤 그 권한, 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대통령의 힘을 줄이는 그런 걸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왕적인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야당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유는 뭐예요? 국회의 힘을 더 강화시켜주지 않을래? 이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 국회가 지금 인기 더럽게 없고 그 다음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권한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이 옳다구나 하고 주겠다라는 거냐는 거죠. 국민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국민이 멍청한 줄 알고 호도하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저는 야당이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게 그 정도로 멍청하게 굴면서 국민의 시선,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라고 보면 자기들 지지율 짜그라지고 나중에 당선 안 되겠죠.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표 못 받을 거예요. 국어를 해도 안 될 겁니다. 야당은 자기 목 조르기 하고 있다. 점점 더 위치를 짜그라뜨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개헌안과 관련해서도 페북에 이렇게 입장문, 또 청와대에서 입장문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도 소통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이걸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국회와도 소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여야는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에 합의했거든요. 이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하시겠다 하면 이의제기 없이 하자고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요게 합의가 된 게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야당도 정말 좀 머리가 나쁘구나?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진 폭파 전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 예산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가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또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진 폭파 성공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개헌과 관련해서 정말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도 본진 폭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것을 보고 역시 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거 가가지고 직접 가셔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옆에 막 PPT하고 또 눈 껌뻑껌뻑 하시고 그러면은 와, 뭐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텐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국회에서는 개헌안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죠. 지들 협의가 안 될 테니까. 그럼 못 내놔요. 그러면 이거 그냥 안 할 거야. 땡깡 부릴 수 있겠어요? 못 그러겠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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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못났다라는 걸, 못났다라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혼자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건 제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야당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이거를 미리 여야 합의해 놓은 걸 보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하나 또 준비도 착착 잘 해놓는구나. 요 부분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잘 소통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 준비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도 당명이 많이 바뀌어서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이 계속 반대는 한다는 거예요. 계속 뭐만 하자 하면 반대는 한다.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나 늦춰가지고 효과는 조금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하자는 대로는 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하자는 대로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자는 대로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야당이라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대해보죠. 우리 촛불 정신이 구현된 개헌안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여론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라카 원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거든요. 과연 이 아랍에미리트랑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야당들이 막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공격하고 막 우리나라 막 외교 뭐 관계 난리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지금 막. 자, 잘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하셨거든요. 자, 바라카 원전은요, 아랍에미리트의 첫 원전이자 우리에게는 첫 수출 원전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바라카 원전까지 직접 운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심지어는 옆에 태우고 통영만 대동해서 이동했다는 사실이 저는 무척 놀랍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친해졌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요, 왕세자가. 그리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태우고 모시고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깝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참 MB가 부시 골프카트 운전 그 나라 가서 자기가 운전 그런 과거의 외교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대한민국 외교 정말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 이 대한민국이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인데 여기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 여러분들 그 영업을 할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바로 친구 추천이거든요. 지인 추천. 이게 정말 최고의 영업 기술인데. 야, 그게 또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으로도 이 양국의 관계가 앞으로 훨씬 더 돈독해지고 깊어질 것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민들도 만났는데요. 이 부분은 이 권순욱 대표님께서 꼭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권휘 아랍에미리트 한인 회장, 김현중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수석 부회장, 성명훈 칼리파 왕립병원 원장, 박형문 샤르자 왕실 경호원, 김혜성 에어 아라비아 부기장, 박종우 에미리트 클럽 축구선수, 박채경 호텔리어, 선하경 석유 대학원 대학원생 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를 잇기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부분을 권순욱 대표님께서 꼭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과거 1970년대 우리의 건설 근로자들이 진출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땀을 흘렸던 중동 지역. 자, 이제는 첨단 기술, 의료,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있구나. 대통령은 70년대 중동 파견 근로자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언급하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동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말씀, 또한 동포사회가 단합해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도 당부하셨다고 이러한 내용을 이제 권순욱 대표님께서 꼭 전달해 드리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1970년대의 이 중동 건설 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참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님께서 또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아버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중동을 다녀오셨더라고 그래요. 단지 이제 제가 태어났었을 때는 부도가 나서 예 회장님이셨는데 저는 그걸 경험을 전혀 어쨌든 굉장히 붐이 있긴 있었나 봐요. 저희 집은 망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산업 역군분들께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그 관계 계속 이어서 앞으로 이 중동에서도 어떤 대한민국이 외교를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이제 이 어떤 그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아니면 이 대한민국 외교가 눈에 띄거나 두드러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마침내 중동 쪽에도 대한민국의 외교가 진출한다는 점, 그리고 중동은 아시겠지만요. 미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중동에 이 대한민국이 어떤 교두보를 만들고 또 외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중동 이외의 국가들과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 또 하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과의 그냥 그대로의 어떤 직선적 관계 말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돌려치기. 이 UBC에서도 이 당구 스포츠 중계가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직접 맞추는 것보다 프리 쿠션 이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중동 쪽의 외교적 교두보를 확보하시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말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상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요거를 또 해내셨네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요 관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대한민국 이상의 지금 이상의 어떤 발전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이 FTA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FTA와 관련해서는 이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막 압박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FTA 어떡하냐, FTA 어떡하냐, 야당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공격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외교 못한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일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말하고 넘어가면 땡이었는데 요즘엔 기록이 다 남아요. 옛날에 자기가 한 말을 보면서 얼마나 쪽팔릴까. 물론 그게 쪽팔리지 않는 정도의 철면피가 되어야 야당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얼굴에 철면피 까신 분들이야말로 그 정당과 가장 어울리는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철면피 가득한 분들로 서울시장 후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사담으로 좀 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난 6월 이제 계속 압박이 있었던 이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거든요. 역대급 협상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요, 기자들과 만나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FTA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제가 권순욱 대표님이 옆에 딱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순욱 대표님께서 2월 20일에 뉴스 신세계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 짤로 만들어져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거.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뿜을 좀 이렇게 칭찬을 딱 해드리면서 노래 한 곡 시키려고 제가 신나지 않냐? 요 정도 아니냐 지금. 이 얼마나 예언처럼 이 자신감처럼 이렇게 해주신 거 제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언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안에 놀랍다. 자, 노래 한 곡 하시죠 하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요.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요 부분을 좀 노래로 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시청자로서 뉴스 신세계를 봤었을 때는 이 권순욱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워낙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해안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요 상황에 대해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언론들도 있단 말이죠. 자, 요거를 제가 여쭤보면서 욱타임을 만들려고. 제가 진짜 요 부분이 욱타임이다. 네, 제가 되게 노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승주 소장님께서 오셨으면 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서 욱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욱하기에는 이미 넘어갔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 뉴스 신세계에서는 이슈 프리즘과 언론 해부실을 통해서 FTA 협상 내용 전반적으로 풀어서 알려드리고요. 또 언론의 이상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도했는지, 얼마나 잘못 보도했는지, 얼마나 왜곡적으로 보도했는지 그 낱낱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는 한번 욱도, 욕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MB가 옥중에서 SNS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해서 화제가 됐던 MB죠? 근데 SNS 활동은 이어갑니다. 참. 변호인이 접견하면서 그 내용을 적어서 비서실에서 대신 올렸다고 하거든요. 천안함과 이 피격 8주기를 맞아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유감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일까요? 아니, 검찰 조사는 안 받고 SNS로 정치질은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잘못을 했으면 조사받아야죠. 뭔 정치질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이거 뭔가 있다를 느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이거 뭔가 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MB가 자꾸 자기가 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자원외교 그랬잖아요. 아, 자원외교 왜 건드리냐. 그거는 자원외교는 우리가 정말 잘한 거거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막 중동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안함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발표를 항상 믿어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나온 대로 하겠다,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천안함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물론 이거를 정치적으로 뭐 자기들의 세력의 어떤 그 지지를 좀 불러일으키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 이상이 있다. 요거 까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듭니다. 자, 이명박이 이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자, 파자라는 결심을 누군가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파야 된다. 혹여나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왜? 명박이는 언제나 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쫄리면 말을 하기 때문이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욱과 함께 좀 화 좀 내주시고요. 하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력한 미세먼지를 뚫고 막 도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 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제 곧 뉴스 브리핑이 끝나고, 네. 예, 이슈 프리즘을 같이 이제 진행하셔야 되니까, 저 어제 요거 하나만 여쭐게요. 네. 어제 MB가 막 SNS로 자기 막 천안함 관련해서 막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MB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죠. 그 말 그대로 옥중 메시지인데, 옥중 메시지 중에서 굳이 또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들킨 거 요거 하나인데, 요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기 보물 없음? 이라고 팻말 꽂아 놓는 거.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보물 없음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보물이 없네 그러고 사람들이 안 파봐야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아,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절대 보물 없으니까 절대 파면 안 됨? 이라고 표지판 세워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수준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MB는 무엇보다 재산이 다 환수되는 그날이 와야 깨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네. 포기하세요. 어차피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시기 힘든데 뭐 굳이 재산이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냥 뭐 털어가면 털어가나 보다 하고 굳이 뭐 팻말 이것저것을 안 세워주셔도 됩니다. 영포 빌딩 지하에 숨겨둔 거 없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팻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MB 한번 두고 보죠. 얼마나 더 나올지.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험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실험실 창업이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실험실 창업이라고 합니다. 워낙 기술 집약형 창업이라 가지고요. 일반 창업에 비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 및 기업 생존율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던 MB,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슨 창조경제, 이런 걸 외치던 박근혜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 지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만 해도요. 네. 그 벤처 창업 이쪽에 계시는 분들끼리 네네. 이제 서로 나누는 얘기가 그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이 한반도에서 네. 기업 창업하기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정부 지원들이라고 하는 게 뭐 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는데 네.
그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체계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 눈먼 돈 따먹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 눈먼 돈 따먹기.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창업 같은 거 심사하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막 나오시고 그랬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 전혀 뭐 요건이나 그 수준을 갖추지 못한 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뭐 무작위로 막 나오고 네. 그걸 하느라고 해서 이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꼴을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비통함에 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네.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일이 제대로 된다라고 그러면은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그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정부에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정부는 일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네. 세세하게,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원, 그리고 많은 노력이 더해져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그리고 창업 상황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빌어봅니다. 자, 이상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뭐? 달밤 체조? 그거 빨갱이 영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야! 수익의 80%를 노무현 재단하고 정의당에 준대잖아. 그게 빨갱이는 뭐야? 게다가 주진우한테 런닝 개런티 준댄다. 카카 잡으라고. 뭐? 노회찬의 정청래, 김용민까지 출연한다고? 이 빨갱이 영화를 그냥... 달밤 체조 2015 지금 네이버와 비메오에서 상영 중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프리즘은요, FTA 협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영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한 내용 중에 굉장히 여러분들도 한번 쭉 같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 부분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철강, 한미 FTA 두 분야 모두 USTR을 상대로 치열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FTA 폐기 압박 등 미측이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협상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습니다. 라이트하이서 대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제 뒤에는 두 세대 만에 세계 무역 6강을 이루어낸 우수한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게 협상의 정권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협상가로서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국격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한미 FTA를 타결한 데 이어 이번에 개정 협상까지 하면서 느낀 바가 큽니다. 발효 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미 FTA를 가치를 돌이켜 평가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역 흑자를 냈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의 개방 DNA를 키우고 세계 경쟁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의미가 있었고 경제 발전 과정의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덩케크 전투에서 철칠 항전 결정이 성공하는 데는 요트와 어선을 끌고 노보 해협을 건넌 영국 국민이 있었고 고려 서희 장군의 배심 좋은 담판이 성공한 배경에는 전쟁을 불사했던 고려 백성의 결기가 뒷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는 국운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같이 보셨는데 어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여기 이제 FTA 재협상이 거의 타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FTA 재협상입니다. 제재 협상이다. 예, 협상이 끝나고 재협상이 한번 들어갔다가 또 재협상 두 번째 재협상인데요.
그 두 번의 재협상 과정에서 둘 다 먼저 재협상하자고 제안한 것은 미국 쪽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타결 과정들을 보면서 최초의 한미 FTA 과정에서 그때 이제 우리 언론이 사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맨날 했던 이야기가 이익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다. 즉 미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약이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이 많았었어요.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익이 더 많았다는 미국 쪽에서 제발 좀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걸 두 번이나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미국이 너무 막 그 막무가내라서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도 더 유리하게 하려고 재협상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모두 FTA를 통해서 엄청난 그 혜택을 서로 간에 양국 간에 다 누렸습니다. 첫째로는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늘었고요. 그 양국 간에 있어서 교역 규모가 늘은 것과 동시에 그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 긴밀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 양국의 국민들이 양국의 그 상품들과 자본들을 갖다 자유롭게 교환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효용이 매우 컸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면은 사실 저는 회한이 듭니다. 네. 그때 한미 FTA 최초로 타결될 때에 그 무수히 쏟아지는 비난들이 참 지금 와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두 번의 재협상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또 한미 양국 간의 그 경제협력 관계를 갖다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들이 참 감사하기도 하다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미국이 두 번이나 제재 협상하자고 했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한미 FTA가 굉장히 잘 된 협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당시에 정말 욕을 많이 들었는데 마치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협상에서도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막 이걸 가지고 막 또 한미 FTA 협상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협상단이 한 걸 보면 무척이나 잘했고 또 고생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거든요. 네네. 자,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기 사실 그 이번 협상에 대해서 그냥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뭘 해도 미국이니까 이런 걸 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협상이 이런저런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었고 또 미국의 면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몇 가지 협의 사항들이 있었죠. 합의 사항들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청와대가 믿고 그래도 이건 국력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죠. 믿다고 그냥 이렇게 이 협상 결과를 막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해요? 미워서 그런가? 아니 아무리 미워도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네. 참. 국회의원, 뭐 정치인, 언론 이쪽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저도 참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분 중에 하나가 한미 FTA 최초로 했는데 협상이 진행될 때 이게 한미 FTA가 타결되면은 대한민국의 IMF의 100배 충격이 올 거다라고 저주를 하신 분께서 그분 누굽니까? 정모 씨의 아들 모태인 씨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함을 풀네임을 말씀 안 드렸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요번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비판적 견해를 내놓으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전보다 협상을 하니까 조금은 양보를 한 게 있으니까 아주 약간은 우리가 손해본 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각오하고 있던 부분들, 그런 미국에서 들어오던 통상 압력의 강도, 그리고 그간 우리가 얻어왔던 무역 수지 흑자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번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준 것은 사실은 미국에 양보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밟아볼까요? 그거는 또 오늘 언론 해부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일단 여기서는 내용으로 한번 밟아보죠. 그거를. 자, 첫 번째 이제 철강 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끝마쳤다고 해요. 자,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네. 미국 중서부, 이제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네. 중동부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제철 산업들이 사실은 거의 망했어요. 아, 망해버렸구나.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실 때 이제 터미네이터 2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터미네이터 2에서 그 우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저씨가 그 용광로에 쫙 예. 빠져가면서 아비백. 알비백 예. 하신 거. 네. 그때에 나온 용광로 있는 근처의 풍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시선하죠. 아니, 그 풍경을, 야, 영화를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네네. 예, 그 예. 사실 그게 이제 그 망한 미국의 아. 제철 산업의 한 현장이거든요. 야,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망해온 거라고 그럼요. 되겠네요. 아주 그- 옛날 영화니까요. 그렇죠. 그 네. 사실 테르미네이터가 이제 나온 데로부터 그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사실 계속 망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풍경과 네네. 우리나라의 포스코 공장을 비교를 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포스코 공장은 완전히 뭐 외계인들이 만드는 공장 같아요. 모든 게 자동화돼 있고 뭐 착착착착착 돼 있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제철 산업의 현장들을 네. 그냥 눈으로 딱 보여주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미국의 제철 산업들이 망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이유들이 있는데 뭐 일단 다 제껴도 일단 망했다는 결과는 네네.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망해가는 그 터미네이터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죠. 이제 점점점 예. 잘려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공장이 풀어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기대를 받아서 무지막지한 방법을 씁니다. 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반 관세입니다. 네. 다 부과해버린다는 전 거죠. 세계 모든 국가에 네.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모두 다 25% 관세를 그렇습니다. 매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FTA에서는 어떤 협상이 된 거죠? 이 FTA 재협상을 과정을 통해서, 첫째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서는 그 철강에 대해서 일단 철강 관세를 면제를 합니다. 아, 면제. 네. 예. 이 면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5개 국가입니다. 네. 미국과 납타를 맺고 있는 나라, 위에 캐나다, 밑에 멕시코. 네. 그리고 한국이 있고 호주. 4개구나. 네. 예, 4개 중에 한 나라가 브라질도 됐습니다. 있죠. 브라질. 예, 예. 그렇게 5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브라질은 왜냐하면 거기서 이것저것 사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는데,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100%는 아니고,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평균 수출액을 내요. 근데 여기서 평균 수출액의 70%는 네. 면제, 어. 평균 수출액의 70% 넘는 부분은 관세를 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래서 30%를 네네. 빼앗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30%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예. 이제 숫자가 아까 이렇게 이제 복잡한 숫자를 얘기를 네.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수출한 액수가 3년 평균액의 74%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작년 수준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딱 4%에만 철강 관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예전부터 해서 점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을 냈을 때 이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74%가 나온다는 네, 것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작년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4% 정도가 더 줄어들 수 있으나 네. 만약에 예년 수준으로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아예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추가 관세가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주 잘한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억지로 막 네. 상처를 내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 포스코가 이제 수출을 엄청 많이 할 건데 그 많이 하는 거는 그 추가분만큼 다 관세 내야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깔 수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있어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딱 5개 있는 관세 면제 국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철강 수출 같은 경우에서 이 정도 70%의 무관세 네네. 쿼터를 받은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협상의 성과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야, 저는 이 철강 협상도 정말 대단했는데 네. 이걸 통해서 또 뭐가 있었냐면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이 없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농민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그 김현종 협상팀의 이제 탁월한 성과인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때 픽업트럭 요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네. 이 협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네. 딱 하나. 뭐냐 하면 트럼프 면세워주기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농민표에 대한 관심이 0이에요.
정말 왜요? 농민에 대한 관심도가 0이고 러스트벨트 블루칼라, 즉 노동자 계층에 네. 대한 관심도가 100입니다. 아.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봐라, 너도 별로 관심 없잖아 라고 치고 들어간 거고, 그 대신 러스트벨트 블루칼라들한테 네. 면 세워줄 거는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서 진짜로 면만 세워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면만 오지? 네, 그러니까 가오만 챙겨주고 우리야 뭐 가오 챙겨주는 게 뭐 어렵나? 그렇죠. 예, 뭐 가오 챙겨주고 실제로 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야, 그러면 결국 네. 그만큼 사전 준비를 잘해서 그럼요.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는 게 명확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그래서 이 철강 협상의 어떤 전반적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자동차 이야기로 픽업 트럭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철강 문제에 대해서는 철강 협상이 이제 딱 타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추가 뭐 어쩌고저쩌고 없습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이 변화된 조건에 일단 적응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을 확 제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한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포스코 사장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국 시장 물량을 갖다가 얼마만큼 책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는 것과 네. 우리가 얼마나 관세를 두드려 말지 몰라가지고 얼마치를 갖다가 미국 쪽에다가 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걸 비교를 해보면 그 경영상의 애로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여기서 이거가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의 지금 현재 철강회사 사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시장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또 완전히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관세 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네, 그렇죠. 일본. 그러니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지금 철강 산업 어쩌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철강 산업이 제대로 살아남은 나라가 그냥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중국이 하도 난리를 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과잉 생산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나라의 철강 제철 산업들이 다 쫄딱 망했어요. 그 일본도 지금 근근히 버텨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 유럽에서 이제 인도에 이제 미탈이라고 하는 철강 기업이 네. 있었는데 여기가 세계를 정복할 듯이 유럽 기업들과 합쳐가지고 온 동네 그 제철소들을 갖다 막 M&A를 막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 제철 기업이 세계 1위로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이 중국 등살에 어마어마한 불황을 겪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업. 중국이 세군요. 예, 거기서 이제 공장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이제 가격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고통받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포스코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 면제를 이만큼 쿼터를 받았기 때문에 네. 다른 관세 면제를 못 받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생기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제철 관세 면제를 받은 나머지 네 나라를 보면 네. 캐나다, 멕시코, 여기 제철 기업은 거의 미미합니다. 브라질은 철강을 수출하는 데가 아니라 철광석, 원료를 수출하는 데입니다. 원자료. 네네. 원재료. 그러니까 면제를 해줘도 면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브라질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철강 면제를 받은 5나라 네. 중에서 의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고요.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타 철강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참, 그래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겉으로는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속으로는 미안해. 야, 이건 너네 참 안 됐는데. 불쌍해서 어쩌나. 이러시면 뭐 됩니다. 겉과 속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얘기가 갑니다, 지금. 네. 요게 이제 작년에 우리 대미 무역 흑자가 179억 불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무려 74%가 그러니까
130억 불이 자동차 부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동차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굉장히 불안불안했는데 네. 협상이 꽤 잘 됐다고 평가가 되는 동시에 네. 우리의 미래를 막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협상의 내용은 네. 뭐냐면, 픽업 트럭에 네. 대해서는 원래 2021년부터 무관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지 말고 2040년까지 관세 매기겠다, 미국이. 어. 그랬더니만, 우리는 겉으로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이제 픽업 트럭 관세가 됐으니, 이거 이제 우리 어떡하나? 라고 겉으로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예. 또,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픽업 트럭은 네. 렉스턴 스포츠가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네. 그리고 그 렉스턴 스포츠는 지금 이제 인도의 이제 그 기업이 그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마힌드라가 네.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힌드라 본사도 그렇고 쌍용도 그렇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를 미국에 수출한다라고 하는 건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과 리소스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했다. 네. 그리고 현대 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픽업 트럭. 네.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현재 만들고 있는 건 픽업 트럭이라고 해야 되나? 상용 트럭. 즉 네. 포터와 봉고가 있죠. 네. 포터와 봉고 같은 스타일. 이런 차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포터 앞 대가리가 없잖아요. 본넷 공간 이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는 그 차들은 미국 시장에 안 팔려요. 아예 안 팔린다. 네, 원래 이런 차들은 미국인들이 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예. 왜냐면 일단 그렇잖아요. 그 앞에 본넷 공간이 나름대로 안전 공간인데 이거 없으면은 그냥 쿵 부딪히면 사람이 어장창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다가 일단 스타일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국가들로 포터 봉고가 수출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 포터 봉고를 수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냐하면 포터랑 봉고가 그 서민 대상 물품 이런 걸로 지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 가격을 못 올리도록 거의 막습니다. 그래서 엄청 싸요.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다 보니 이 현대기아에서 남는 차가 아니거든요. 이윤이. 이윤이 안 남는다. 그래서 약간의 개량만을 거치면서 차가 뭐 한 20년 가까이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낡은 차이거든요. 이런 차는 미국 시장에 가면 망한다. 예, 그 뭐 가자마자 죽는다를 뭐라 그러죠? DOA라 그러나? 뭐죠? 가자마자 죽는다. 아무튼 데드 올 라이브. 데드 올 라이브. 아무튼 그런 거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거 말고 네네. 이 현대기아차에서 뭔가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미국 네네. 진출을 한번 해보려고 뭐 이렇게 설계도 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꽤 세요. 별로 그렇죠? 그렇게 약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은 한때 현대기아 합치면 막 혼다를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정도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현대기아의 전략이 그때 이제 한창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잘 나가고 시장 점유율 팍팍 늘리고 할 때가 언제였냐 면 고유가 시절이었어요. 고유가 시절. 예. 유가가 비싸다 보니 미국 애들도 부자 나라에 기름값 신경 안 쓴다 하는 애들도 기름값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비가 좋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아반떼 소나타가 불티나게 팔리는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또 서프라임 있고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경제 힘드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긴 워런티를 제공을 해가지고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현대기아가 거기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이 성공한 기세를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세단 중심의 라인업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아반떼 소나타 이제 라인업을 쭉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기름값이 셰일가스 때문에 싸졌네. 셰일가스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우리 또 이 마초
아메리칸 형님들께서 맞죠, 아메리칸 형님들. 아니 내가 저기 이 덩치에 내가 네. 지금 아반떼 타고 다니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가오와 후카시를 위하여 다시 예전에 타던 미국의 초대형 픽업 트럭들을 왕창 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픽업 트럭 SUV 시장의 점유율이 네. 2000년대 중반경에는 약 한 35% 정도였던 게 지금 70%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네요? 네. 반면 네. 세단이 70%였던 게 지금 30%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게 이런 식의 시장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 그 현대도 이제 이 시장 트렌드를 너무 놓치고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네. SUV 라인업을 쫙 늘리고 트럭도 만들자 네네. 하는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우고 네네. 지금도 착착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FTA 때문에 현대 기아가 차를 못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네. 많은데요. 이런 픽업 트럭 형태는 전 세계에서 팔리는 국가가 오로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네.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미국에서 팔리는 류의 픽업 트럭을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많은 나라를 다녀봐도 예. 미국 제외하고는 이런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미국 픽업 트럭이 너무 이상한 차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차가 에쿠스잖아요. 네. EQ900이라 그러죠. 에쿠스 차 길이가 5.2m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1.5톤 포터 봉고 있잖아요. 네. 이게 5.15m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그 차 길이가 5.3m입니다. 정말 크군요. 에쿠스보다 더 네. 커요. 에쿠스 차 전폭이라고 네. 그러죠. 이게 이제 1.9m, 2m가 안 되는데 F150 네.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군요. 어마어마하게 큰데다가 네. 엔진이 뭐 5000cc짜리가 들어가죠. 아이고. 요즘은 이제 터보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네. 그 3리터 터보 엔진이 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제일 그 마력 약하고 제일 싸구려로 아무 옵션 네. 없는 깡통이 300마력부터 시작을 하고 세게 올라가면 뭐 600, 700마력까지도 올라가는 진짜 말 그대로 몬스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팔리는 건 거의 미국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 그냥 생각을 하시면 미국의 마초 아저씨들이 네. 자신의 마초성을 그 과시하기 위해서 늘 마을버스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네. 마을버스만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마을버스를 예, 멋있게. 그렇죠. 지 혼자 예. 타고 다닌다고 마을버스만한 차를 타지는 않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카드 찍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팔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현대기아차가 이 차를 만들어서 팔 거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까지 가져가느니 차라리 그냥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사실 근데 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만드는 게 생산량 조절이 좀 쉬워요. 그런 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게 장점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그러나 실제로 만든다 그러면 미국 공장에서 만들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네. 사실은. 예, 그런 거다 보니까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드는 현대 기아차는 관세 부과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쉐보레, 크루즈나 말리부 이런 차가 수입차입니까? 국산차입니까? 국산차죠. 네. 국산차에서는 당연히 관세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럼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만드는 산타페나 소나타는 미국 차입니까? 한국 차입니까? 미국 차. 예. 그러면 미국에서 팔리는 미국인들만 사는 네. 이 픽업들을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라벨 붙여서 팔겠습니까?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아마 미국 시장 공장에서 만들 계획이었을 겁니다. 뭐 네네. 제가 뭐 현대 탑플러스가 아니니까 뭐 모르지만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기아에서 만드는 픽업 트럭은 없고요. 네. 미국에서 파는 거의 실적도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가오를 세워준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전략을 잘 보면 네.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걸 딱 주면서 그렇죠. 우리는 손해볼 거를 최대한으로 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자동차가 국내로 들어올 때에 이제 또 뭔가 세금 같은 거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안전기준 충족 그런 그렇죠. 부분. 요 부분도 사실은 25,000대였는데 5만 대까지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양이 1만 대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안전규제에 이러는 게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브레이크 등은 빨간색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빨간색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네. 노란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미국이 한국 시장이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네. 미국은 연간 1,8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가 팔리는 시장이고요. 네. 한국은 180만 대가 팔립니다. 예.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건데 네. 근데 한국 시장에서 게다가 미국 차가 그렇게 또 더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야, 너그 시장에 내가 우리가 얼마 판다고 이거 브레이크 등 색깔 바꾸느라고 라인을 또 새로 하려고 그러면 좀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요런 저기 쿼타를 좀 달라. 네. 그냥 우리 좀 팔게. 이러니까 한국이 정말 큰 인심 쓰는 척.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미동맹 혈맹이니까 조금 봐줄게 하면서 25,000대까지는 그래 뭐 그렇게 봐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김현종 본부장께서 가셔가지고 엄청 통이 크게 25,000대 말고 5만 대까지 봐줄게. 그래서 5만 대까지 마음대로 얘기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수입차 몇 대 보십니까? 없어요. 1년 내도록 팔아봐야 10,000대 팔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독일 차 놔두고 일본 차 놔두고 미국 차로 가려고 그러면 미국 차에 대한 아메리칸 머스카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차를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종 본부장께서 아주 통 크게 자 5만 대 툭 던져주고 마음대로 파쇼 했더니만은 네 고맙습니다 라고 미국 분들이 인사를 하시고는 10,000대 팔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야 이건 협상 잘했다. 우리는 얻어올 거 다 얻어오고 또 트럼프의 기는 제대로 살려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협상이었습니다. 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가 너무 오래 정박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항해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 FTA의 제재 협상 결과 이 결과를 또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크게 웅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어서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언론의 부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언론의 부실도 역시 이 FTA 협상 결과를 가지고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직접 하승주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언론 해보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하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연속입니다. 네. 제가 저기 설명드리는 걸 아까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협상 잘했지 않습니까? 아우, 잘했죠. 예. 예, 그건 정말 저로서는 이 이상으로 잘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저기 국내 언론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우리가 픽업 트럭의 관세를 2021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 무관세로 한다고 그랬는데, 무려 관세를 20년이나 더 연장시켜주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 차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놀리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우리도 같이 이제 놀려보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가 제일 지금 SNS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게 뉴스원 기사입니다. 네. 기사입니다. 뉴스원 이제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보시죠. 첫 번째 기사. 이게 3월 25일 날 첫날 나온 기사입니다. 대미 수출 한국차 무관세 지켰다. 그러나 픽업 트럭은 양보한 듯. 이제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투로 기사가 제목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여기 화면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최경환 기자, 임혜중 기자 이제 양자로 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기사는 한국산 픽업 트럭 미국 수출 봉쇄 일자리 빼앗겨. 이게 그 다음 날 3월 26일자 기사이고요. 네. 여기 쓴 기자 이름은 임혜중 기자. 아까 했던 기자랑 똑같은 기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기자가 하루 만에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른 식의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또 웃기는 건 그 사진도 똑같은 걸 썼어요. 똑같은 사진을 썼는데 내용도 달라질 게 없죠. 어제랑 오늘이랑 아는 게 똑같은데 그런데 기사 제목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뭐야 이거? 뭐예요, 진짜? 왜 이러는 거죠?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 아까 실컷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번 픽업 트럭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인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네. 이거 큰일 났네? 라고 겉으로 얘기를 하고 네. 속으로는 그냥 그 씩 웃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랑 네. 인터뷰를 하면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미국에 수출 왕창 해가지고 미국 시장 다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관세 때문에 못하게 됐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자는. 네. 그런데 그 말을 곧대로 듣고 우리도 큰일 났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호들갑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보통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렇죠. 전문 기자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일반인의 시선이 아닌 조금 더 파고 들어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써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뉴스원은 이게 이제 통신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하도 기사를 많이 다루다 보니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지. 경제 전문지. 예. 우리나라는 경제 전문지 좀 큰 데가 환경 매경이잖아요. 네. 이 환경 매경이 지금 어떻게 월급값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환경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또 희생양된 자동차 엎친데 덮쳤다. 어허이. 자, 대한민국 자동차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대미 무역 흑자의 70%를 자동차 혼자서 먹고 있었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태까지 수출액이 0이었던 픽업 트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뭐가 엎치고 뭐가 덮쳤는지 매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저것도 또 희생양 됐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마치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업계가 망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한미 FTA 이후에도 굉장히 잘 팔아서 대미 그 무역 수지에서 이득 본 게 대부분 자동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 또 희생양이 되고 엎친데 덮치죠? 그러니까 엎친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매우 잘 됐었고 네. 덮친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안 팔던 거 관세를 매기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엎치고 덮치고 했더니만 아무 일 없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또 희생양이 된 자동차가 엎치고 덮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 부끄러워요. 이게 지금 저기 경제신문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그 황주 부장님 UBC 경제지 하나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그래 그럴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발가락으로 써야 됩니다. 발가락으로. 왼쪽 발가락에 끼워서 써야 됩니다. 왼쪽 발가락.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 것도. 네, 아까 그 매경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건 제가 저 캡처를 하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44% 고성장 픽업 트럭 상실. 상실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네. 무언가를 들고 있다가 놓쳤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든 적이 없어요. 만든 적도 없어요. 아예 없었는데 뭘 상실이냐? 그렇죠. 정확하네요. 예. 게다가 이제 픽업 트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인들만 사는 거고 미국 기업들이 제일 잘 만듭니다. 미국 그쵸. 빅3, GM, 포드,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렇게 제일 잘 만들고 이 얘네들이 이제 아까 저기 매경에서 나온 대로 44%나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미국인들을 하다 보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미국 기업이랑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도요타에서도 그 툰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저기 풀사이즈
픽업 트럭 같은 거. 예, 픽업 트럭을 네. 만들어서 팝니다. 네. 근데 이 툰트라를 일본에서 만들겠어요? 미국에서 만들겠어요?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죠. 혼다에서는 이 풀사이즈는 아직 없어요. 혼다도 거의 미국 기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반 미국, 반 일본인데 혼다에서는 풀사이즈는 없고 이제 미드 사이즈, 중간 사이즈로 해서 리쥬 라인이라고 있는데 역시 미국에서 만듭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뭐 폭스바겐에서 아마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풀사이즈 아니고 미드 사이즈인데 네. 이거는 그 미국 시장에 못 팔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나 팔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있으니까 44%의 고성장하고 있는 픽업 트럭 시장은 실제로 미국 빅3의 거의 동무대이고 미국의 거의 마지막 남은 제조업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군요. 그 상징을 또 한미 FTA에서는 또 지켜주면서 네네. 모르는 실리를 다 찾은 건데 참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선 경향 이야기도 해주신다고요? 그러게요. 이게 네. 이제 또 조선일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조선일보. 철강 관세 폭탄 최악은 피했지만 아니 그 최악 피한 정도가 아니라 별일 없다니까요. 예. 그 다음 제목 자동차 또 FTA 희생양. 아니 이 친구들아. 아니 자동차는 FTA에 희생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 적이. 네. 아니 일자리 많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한미 FTA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우리 저기 자동차 공장 팍팍 늘리고 현대 기아차에서 그 현대 기아차가 네. 지금은 이제 800만 대 정도 생산 수출, 네. 아니, 생산 및 판매 정도를 하는 나라입니다.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전 세계 1년 동안에 팔리는 자동차의 양이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예요. 엄청나긴 하네요. 그러면은 네. 현대기아가 800만 대라고 그러면은 1억 대라 치면은 그 중에 8%, 네. 전 세계 10대 중에 한 대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현대기아차라는 소리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게다가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잘 나갈 때 5위, 요즘 6위 정도 합니다. 진짜 한때 혼다 제꼈다니까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크라이슬러 제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저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크라이슬러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인데 현대기아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통적인 미국 빅3보다 더 많아요. 야, 희생양 돼서 이 정도였으면 희생양 안 했으면은 미국 다 점령했겠네. 미국 애들이 뭐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야. 희생양 안 만들었으면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 정복할 뻔했다, 야. 이런 그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막아준 게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였던 것 같습니다. 순간 유승범이 확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때 영향이 확 떠올랐습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미국. 그러게 말이야. 희생양 만들어서 이 정도니 정말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네, 대체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1.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 번째로는 네. 아니 그 하승주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무리 기자들 그렇게 놀리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기자들이 그렇게 사적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기사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요? 라고 하는 충고를 해주신다면 네. 그것도 그렇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요? 그냥 잘 몰라서? 몰라서? 네. 그래. 아니, 모르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 그렇네요. 그렇죠. 물어보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네. 그 하승주의 이 뉴스 신세계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거였군 하고 알고 이제 기사를 쓰시면 매우 안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뉴스원 말고 요런 거 말고 이제 다른 언론사들은 조금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기 머니투데이 한번 보시면은요. 머니투데이 FTA 차업계 선방, 철강업계 안도, 후속 대책 주목 이 정도로 합니다. 상당히 이제 뭐 객관적이죠. 네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겨레 한번 보실래요? 네. 화면이 안 넘어가네. 한겨레도 무난합니다, 사실. 한겨레 정도만 해도 무난한 정도로 써줬고요. 이렇게 네. 이제 딱히 사실 충분히 객관적이라 쓸 수 네. 필요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이게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력이 나온다. 네네. 여기서 언론사의 실력.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취재의 어떤 실력이기도 하고, 사안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업계를 이해하는 능력, 또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파악하는 능력, 이런 거가 다 이제 결합이 돼서, 네. A4용지 한 장짜리 기사가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그거에서 이제 기사의 논조들이 그 언론사의 실력대로 쭉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런 오늘 언론 해보시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보고 내린 결론이, 내가 제일 똑똑하구나. 갑자기 깔때기가 훅 들어왔는데요?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뉴비씨 정치를 넘어선 경제, 어떤 지면, 경제지 한번 네. 꼭 고려해 보시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해부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분을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이신데요. 사실 트럼프는 매우 지속적으로 FTA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FTA의 재협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재앙이 될 거라면서 지레 겁먹고 온갖 저주를 퍼부은 세력도 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하는 선공적인 FTA 재협상을 이끌어냈고요. 그 중심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완전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쉬웠다며 나는 다른 요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국가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는 그 말에 진짜구나. 네,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칭찬드리고 싶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준비한 뉴스 신세계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다음 방송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하승주의 3시. 네, 오늘 3시에 하승주의 시사 경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권순욱 대표님 그리고 윤갑희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윤갑희 소장님 오늘 일 때문에 못 오시고. 못 오십니까? 네, 하승주와 권순욱의 이제 그 토크쇼. 토크쇼로? 네. 경제 얘기 아니고 토크쇼로 가는 겁니까? 경제 얘기를 예. 쇼로 하는 특히 거죠. 토지공 개념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네, 오늘은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토지공 개념은 이렇게 오늘처럼 이 픽업트럭 얘기처럼 흥이 나지는 뭐 이런 소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승주 소장님이라면 저 아니니까 저.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신세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신세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